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시원하죠? 여기 눈이 확실히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천안은 눈이 또 왔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와가지고.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원도보다 눈이 더 와. 맞아. 제가 계속 대전에 오래 살다가 그쪽 이사 간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건 이사 오니까 계속 눈이 옵니다. 대전은 눈 그 정도 안 오는데 희한하죠. 자, 오늘 229페이지 할 차례죠. 229페이지. 지난 시간에 양도세 부분 앞에 좀 했습니다. 그죠? 거기 이제 229페이지 계산구조 나오죠? 양도세 과표 계산구조. 이 부분은 그 계산 순서 나와 있죠? 229페이지에. 그죠? 그 순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뭐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 과표 자체가 따로 계산 순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 계산 순서에 입각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강조를 계속 하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매년. 근데 이것도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끝까지 못 외우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못 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절대 많은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외울 수 있는 능력이. 그죠? 근데 안 외우는 거죠. 네? 공법 공부하시면 그 지금 외우시나요? 용도지역? 공법이 용도지역 외우시죠? 도간농자 해가지고. 그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그죠? 상업지역은 근유일중 막 외우잖아요. 전일중. 그죠? 보생자, 보생계. 그게 21개나 되거든요. 근데 그 21개는 쫙 외우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못 외우죠.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못 외워. 이 순서를 외워놔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순서가 쫙 정리가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책 같은 게 없다 해도 그 순서를 기억해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라. 자, 그럼 일단 과표계산 순서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팔은 금액. 내가 얼마에 팔았다. 팔은 금액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팔았다고 세금을 다 드는 게 아닙니다. 자, 팔았으니까 얘가 뭐냐? 사고 팔고 남은 돈 내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남은 돈. 그러면 팔은 금액 다 내는 게 아니라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를 빼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팔면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니라 했죠? 팔고 뭐? 남아야 되는 거, 남아. 그죠? 남았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팔가지고 뭐가 했다? 남았다. 즉, 뭐가 생겼다?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계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 저게 팔면 차손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계산 순서가 항상 차익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차손 나면 계산을 못으로 해요. 그죠? 차손 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무슨 계산하겠어? 이게 차익이 났으니까 계산하는 거지. 그죠? 그게 당연히 차익인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필요 경비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일단, 여러분 뭘 빼주겠어요? 팔은 금액에서 제일 먼저 뭘 빼줘? 기본적으로. 취득한 금, 내가 산 금액은 빼줘야 되죠. 그죠? 취득 가액을 빼줍니다. 취득 가액 빼주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그러니까 양도와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경비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필요 경비 그러면 취득가액이 필요 경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얘는 필요 경비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차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빼줍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 주겠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소득금액. 자, 그럼 여기는 그대로 가면 돼요. 이거는 뜻이 여기 써 있죠. 장기간 뭘 하면? 보유를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뭐 해주겠다? 그 보유기간만큼 특별히 뭐 해주겠다? 말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랫동안 보유하면 세월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자산의 가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뭣도 올라가?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은 순수하게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빼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그럼 이름이 이걸 공제 받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되잖아. 그죠? 보유가 안 되면 공제를 못 받죠. 그리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특별 공제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특별히 이거 뭐예요?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그 중에 니네만 특별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공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제는 공평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해주자. 이게 뭐가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 기본공제. 그러니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르죠. 얘는 보유기간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공제 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예요? 기본의 뜻이 뭐예요? 차별 안 되면 누구나 다 해주겠다. 기본만 갖추면 차별 없이 다 해주겠다. 이게 기본공제입니다. 해서 이걸 빼주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셔라. 별거 없죠. 파른 금액에서 산 거 경비 빼주고 남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양도 차익이라 하죠. 거기서 뭘 빼줘? 물가 상승분 빼준다. 장기간 보유하면 공제해주겠다. 그거 빼주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해주겠다. 뭐 기본 공제해주면 과세 표준 그런 거죠. 여기다가 세율 급해서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왜 기억하셔야 되면 이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실제 시험에. 순서를. 예를 들면 단순하게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게 나오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잖아요. 양도가액에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차익에서 얘를 뺐을 때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이게 이 순서를 모르면 너무 어려운 얘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툭툭 나옵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순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것도 모르면서 막 내용만 유일하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우선은 뭐다?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여기 그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양도가액 뭘 빼주면 된다고요? 필요 경비를 빼주면 돼. 그럼 뭐가 나와? 차익이 생기면 그래서 뭘 빼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뭘 빼준다? 기본공제 누구나 다 해주는 기본공제 빼주면 과세 표준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랬죠? 여러분이 봐도 이걸 못 외운다는 건 뭐겠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성의가 너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못 외우는 거지. 이 공부를 하면 좀 성의가 있어야 되면 서로 간에. 그죠? 여러분도 성의를 보이고 저도 성의를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한쪽에서 성의 보이고 여러분은 그냥 세워라 내고라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순서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요게 기본 순서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229페이지 순서가 뭐 그런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양도가액 인증 나오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보면, 자, 얘는요, 양도가액은 현행법상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실거래가. 그죠? 과거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혼용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실거래가 뜻이 뭐예요? 내가 파는 금액이 실제 파는 금액, 양도한 금액. 내가 1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이 실거래가인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실거래가로 했어. 그럼 취득가액 있죠. 이것도 뭘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실거래가죠. 만약에요. 얘는 실거래가하고 얘는 기준시가로 간다. 아니 얘는 기준시가로 간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죠. 양도가액은 10억이야 실거래가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차익이 9억 나오면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라고 돼 있다?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하면 필요 경비에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라? 실거래가. 얘를 기준시가면 얘도 기준시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말로만 야, 너 양 얼마에 팔았니? 10억에. 그래 알았어. 그럼 너 10억. 살 때 얼마 샀어? 9억 5천에. 그래? 그러면 차익이 5천만 원 나네?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실거래가를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 양도 금액이 10억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보통은요. 계약서를 하겠죠. 보통 계약서를. 그죠?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도 입금 내역 같은 걸 가지고 입증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있어.
근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과거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거의 다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운계약서. 내가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실제 계약서는 뭐 7억, 8억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취득을 했어. 근데 그때 다운계약서를 썼네. 그러면 이걸 실거래가 입증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실거래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입금 내역이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통장 사본 내역. 그것도 없어. 그럼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뭐가 인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얘를 세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실무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셔가지고 계약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서가 없으면 통장 사본 있잖아요. 거래 내역. 사본을 가지고 입증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사본 내용 입증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 막말로 갑이 을한테 10억을 통장에 넣었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야, 나 매매대금 입금한 거다라고 입증을 하면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 10억이 니네 둘이 채무관계 때문에 는 건지 이게 부동산 매매대금인지 그걸 무슨 소리 입증할 거야? 입증해봐. 그럼 뭘 할 거예요? 입증 못하잖아요. 그죠? 왜?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 매매대금인지 부채관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제일 좋은 건 뭐야? 뭐가 있으면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가 없죠. 그죠? 왜? 왜 없어? 옛날에 중개업자가, 훌륭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거죠. 여러분 옛날 다운계약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실제 계약서가 10억이에요. 그죠? 매매가. 그러면 다운계약서는 검인계약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잔금 칠 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럼 10억에 매매해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7억에 쓰자. 그럼 7억에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검인계약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걸로 신고하는 거죠? 그럼 다운한 거죠? 그러면 그 잔금 칠 때 다운계약 쓸 때 훌륭한 중개업자는 뭘 해야 돼? 요 원본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양 매매당 처음에 매매할 때 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잔금 칠 때 뭘 가져오라고 해야 돼? 이걸 실제 거래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갖고 왔어. 그럼 이거 쓰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왜 이거 찢어버려야 돼? 이걸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놔두고 얘는 그냥 썼어.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같은 보세요. 옛날에 10억에 샀는데 7억에 계약서 신고를 했네. 그죠? 지금 11억에 팔라고 그래. 실제는 양도차 1억이잖아요. 근데 계약서상으로 옛날에 얼마 신고했어? 7억. 그럼 차익이 4억이 나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해? 옛날 실거래 계약서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요 10억으로 인정해줘. 취득가액을. 그럼 누가 주고? 파는 사람이 죽는 거야. 옛날에 파는 사람. 옛날에 파는 사람 뭐 한 거요? 양도세 포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가 죽는 거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약속한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세금 많이 내겠으니까 이때 가서 해놓고 나중에 자기 불릴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얼른 이거 갖다 신고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참 이런 거죠. 그래서 법은 뭐라고 돼 있다? 만약에 네가 요 실거래가 계약서 입증 등이 안 되면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은 어떡하니? 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추계 결정한다고 그래요.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없으면 그냥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입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요걸 가지고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 가지고 실거래가로 보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매매, 사례, 가액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101동 101호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내 거는 실거래 계약서가 없어. 근데 내가 계약할 당시에 101동 102호도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를. 근데 내 건 없는데 누구 건 있어? 101동 102호 매매 계약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아파트 취득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내 것도 묻는데 십몇 년 전에 살 때 그 101동 102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매매 계약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없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감정가액을. 이게 뭐냐? 자, 여러분이 그 아파트 살 당시에 뭘 했어?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다가 대출 받으려고 뭘 받았어?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평가 기관에 그 당시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입증하면 요거를 뭘로 인정해줘? 실거래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도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가액. 요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실무에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뭘로 가? 네,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양도가액을 10억에 신고를 했어. 근데 국세청에도 뭐라 그래요? 입증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장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야 이건 인정 못해.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얘도 똑같아요. 뭘로 가요? 나하고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적용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추계조사 결정 순서가 뭐니? 그럼 뭐야 돼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가고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 감정, 기준시가에서 얘는 매감환기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매감기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땡!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요거 있죠. 요거. 이 환산가액은 어디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의 뜻은 이런 거죠. 과거의 금액을 몰라.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금액을 모르니까 현 시점의 금액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환산하는 거죠. 근데 양도가액은 지금 팔았는데 뭘 환산을 해요. 그죠? 얘는 환산이 없어. 시험에 뭐 나왔겠어요? 이 순서 20회 때가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 순서로 옳은 걸 고르셔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놨어요. 그럼 뭐 고르면 돼요? 매, 감, 환기 순서로 고르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최근에는 이거 나왔어요. 정답에. 취득가액은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잖아요. 이거예요, 시험에. 이게 은근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나오면 서비스 문제죠. 왜? 그만 기억하면 돼. 매감환기, 매감기. 그리고 환산은 어디만 있어? 취득가액만 있고 어디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도 틀리죠. 지금 현재 여러분 현 시점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도 틀리지. 근데 이게 내년 10월 29일 날 갔을 때는 그런 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뭘 해도 뭐 틀리고 맞췄다 해도 그걸 뭐 알아서 맞춘 건 아니고 뭐 찍었는데 맞고 그런 거죠. 그죠? 얼떨결에 맞추고 자기도 깜짝 놀래고 자기가 대답했는데 맞췄으니까 막 깜짝 놀래고 본인도 오 그냥 한 건데 이러는 거죠.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대답 딱 했는데 아 그래 맞아 내가 얘기한 게 맞네 이런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얘기니까 뭐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죠.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강사를 떠나서 여러분한테 내가 막 뭐라 해도 되는 거죠.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세요. 따고 나서 저한테 이씨 그래도 상관없다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죠? 저한테 이씨라고 불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죠? 이가 이씨해도 상관없어요. 합격만 하시면. 근데 합격 못 하시면 저한테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다 됩니다. 이까지 가면 합격을. 못 할 게 없는 거지. 네?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떨어지는 거야?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틀리겠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된 거죠. 왜?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지금 볼 때는 매감환기 지금 심정이면 다 문제풀 맞추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도 지금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고 나면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2달 후에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여러분 2달 후에 이걸 또 들으면 그때 들을 때 또 그렇죠. 그리고 또 2달 후에 또 듣습니다.
그러면 맨날 들을 때마다 뭐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갔더니 뭐래? 다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수업 들어봐. 2달 들으면 맨날 새로 와. 세법은 내 신선해. 왜? 맨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왜? 처음 듣는 거죠. 2달 후에 이거 또 해봐. 그럼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이름이 그렇다. 세법 왜 이름이 세법이라고요? 날마다 새롭다. 그죠?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세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매감한기, 매감기. 뭐나? 추계조사 결정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지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230페이지 보시면. 근데 그건 지금 안 읽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1월달 강의 들어가면 보면서 제가 읽을 거니까 지금 여러분 읽으면 헷갈려요. 그 부분은. 근데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얘기가 일단 어디에 나오냐면 순서가 237페이지 먼저 보세요. 237페이지. 237페이지 먼저 보시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237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가액 적용 순서 그래서 매감기 그렇게 돼 있고 취득가액 적용 순서 그래서 매감환기라고 돼 있습니다. 또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일단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또 뭐래요? 양도비 이게 경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고 어느 게 양도비에 들어가느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못 외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해가지고 따로 7개 정도 써드려요. 그러면 그거 써놨다가 그 부분 일단 보시면 되고, 그죠? 일단 얘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지출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요. 근데 현상 유지 비용은 인정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걸 배워요. 자본적 지출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수익적 지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지출인데 얘는 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얘는 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왜? 같은 지출인데 왜 안 되느냐? 얘는 현상 유지 비용이고 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뭐냐면 건물에 페인트 칠했어요. 건물에 페인트, 그죠? 그리고 건물에 페인트 칠하면 보기는 좋잖아요. 근데 건물에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용유수 그런 건 아니죠. 현상 유지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은 베란다 확장 공사했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거실 확장 공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일러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에 들어가?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변기를 고친다든가 타일을 간다든가 벽지를 갖다 한다든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은 뭐에 들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걔는 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래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게 경비에 포함이 되고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항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걸 보시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출인데 차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본적 지출은 여자들 성형수술 비용이고 수익적 지출은 화장품 비용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화장품 비용이 들어가잖아. 근데 현상 유지잖아. 왜? 지음은 원위치. 그죠? 근데 성형수술 비용은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깜짝 놀라고 본인도 못하 그러죠. 그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이건 뭐다? 현상 유지 비용이다. 그죠? 하여튼 여자들 화장품은 정말 비쌉니다. 우리 와이프가 오디션 말에 어디 제주도 갔다 오다가 면세점 들렸는데 이만해요. 딱 봐도 이만해요. 면세점에 샀는데 9만 얼마야. 이해가 안 가. 그 몇 번 쓰면 먹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뭐래.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우리는. 근데 그게 9만 얼마래. 근데 와이프가 싸게 산 거. 굉장히 싸다는 거. 도대체 원값 얼마라는 거. 이해가 안 간다니까. 우리는 스킨 로션 사면 스킨이랑 로션 따로따로 쓰면 2년 써. 그래서 스킨 1년 쓰고 내년에 이 로션 1년 쓰고 2년 써. 막 스킨이 상해. 오래돼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아껴 써도 그런 거야. 아껴 써. 여자들은 근데 화장품 꽃 떨어질 때 그럼 이만한 금방 떨어지. 이거 얼마나 몇 조금 해도 이거 몇 번 칠하면 없지. 근데 보통 기분이 5만 원, 10만 원. 무슨 이거 긋는 거 하나 사는데 연필 전에 하나가 7만 원이 쓰러집니다.
샤프 차라리. 그러니까 그 참. 또 화장은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해 돼. 돌아봐. 기껏 돈 들여 화장한다면 너 지울 때 돈 들여. 아이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죠? 하여튼 여자들이 하여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여자들은 그죠? 남자들 얼마나 좋아. 간단하잖아. 머리 보세요. 딱 5,000원 주고 깎은 거거든요. 남성 전용 클럽에서. 그죠? 우리 학교는 미장을 한번 가면 뭐 보통 15만 원 싸게 들어. 싸대 15만 원 이래요. 맨날 골프도 머리 뭐 뿌리가 뭐 상했다라 뭐 했다라 뭘 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하여튼. 그죠? 양도비는 그런 거죠.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그죠? 그다음에 뭐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 양도비, 그죠? 아니면 계약서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게 있어요. 왜 요즘에는 내가 못하니까 세무사무한테 맡겨가지고 그래서 계약서를 써주잖아요. 신고를 해주죠. 그럼 대항한테 돈을 주죠. 그럼 그런 것도 전부 다 양도비에 포함돼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이제 경비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 지금 보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볼 거 없고 휙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넘어가서 쭉 가서 뭐 기준식 가다 필요 없고 241페이지로 갑니다. 241페이지. 241페이지 가면 5번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에서 뭐가 나와요? 고가주택이라고. 고가주택. 그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고가주택은 무슨 주택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냥 해석하면. 비싼 주택이에요, 비싼 주택. 설마 저기 해석이 비싼 주택이라고. 여기 써있잖아. 비싼 주택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비싼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싸다는 금액이 얼마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얼마다? 그죠? 자, 그러면 딱 9억이에요. 얘는 고가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9억을 초과했을 때 고가주택이니까 정확히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양도세 뭘 받아요? 비과세를 받죠. 그런데 그 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 2년 보유했어. 근데 고가주택이야. 그럼 비과세가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이 하나인데 2년 보유했는데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매매가가 양도가액 얼마야? 10억. 9억 초과됐죠?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얼마라고요? 9억을 초과했을 때. 그럼 내가 정확하게 9억에 딱 팔면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죠. 자, 갑은 이걸 9억에 팔았어요. 딱 9억에. 을은 얘보다는 야, 난 너보다는 하나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로 10원 더 받았어요. 자, 그러면 둘 다 1세대 1주 2년 이상 보셨죠? 얘는 비과세가 되죠? 얘는 안 되지. 왜? 고가주택이잖아요. 1원이라도 넘어가면 뭐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얘는 10원 더 받은 바람에 고가주택이 돼서 얘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법은 모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9억, 10억 정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이면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9억 10원이니까 얘는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인 거죠. 얘는 그냥 일반 주택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도 1주택 2년 이상 부했고 얘도 1주택 2년 이상 부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비과세를 받잖아요. 근데 얘는 10원 넘어갔다고 해서 너는 고가주택이니까 9억 10원 전체를 다 세금을 내라. 그럼 을 입장에 좀 억울하죠. 왜? 얘도 비과세금 충족하는데 단 1주택인데 이것 때문에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줘?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도 너도 그러면 일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얼마까지? 그렇지. 얘하고 똑같이 9억까지는 내가 비과세 해줄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가주택은 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가주택은. 원래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집을, 하긴 뭐, 원주에서 집을 10억에 파는 아파트가 많진 않죠? 매매가. 없죠? 아직은 없죠? 그죠? 없죠. 실제로 아파트 단일 평수 하나가 단독에서 110억 넘어가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지방에서는. 수도권이야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서 뭐 천안 같은 경우도 뭐 펜타포트인가 거기는 뭐 몇십억 가는 거 있습니다. 거기 그 자체는 뭐 제일 큰 평수 큰 거는 뭐 40m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만. 거기가 제일 비싸요. 거기 그 전철역 천안아산 KTX역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 비쌉니다. 그건 그 밑에 같이 이마트도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같이. 마트 들어있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가 아마 최고 뭐 보통 10 이상 가죠. 보통 들어가려면.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넘어가죠. 근데 수도권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10억에 팔았다. 매매는 10억에 양도했어.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경비를 빼주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경비가 6억이다. 필요 경비가. 6억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4억. 자, 얘가 뭐예요? 양도차익이죠. 근데요, 얘가 지금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장기부여 특별공제하고 순서 기본공제, 과세, 표준, 세율 그래버리면 얘가 10억 전부 다 세금을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까지는 비과세 준다 했어? 9억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요 4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그 중에 얼마까지는 비과세죠? 9억까지는 비과세죠. 그럼 세금을 내는 건 얼마요? 10억 중에 9억 초과되는 1억만 세금을 내요. 그죠? 그러면 요 4억 중에서 10분의 9에 해당하는 만큼 뭐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세금을 내는 거 얼마? 10분의 1만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 1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양도차익은 4억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를 비과세 받은 거예요? 3억 6천원 비과세 해준 거죠. 그리고 얼마만? 4천만 원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이 4억 원이라 얼마가 되는 거야?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주는 거죠. 확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20억 빼기 필요 경비하면 양도차익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20억에 팔았죠. 그럼 그 중에 얼마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 주죠. 그 세금을 내는 건 얼마야? 20억 중에 9억 초과된 11억을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20분의 1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왜? 20분의 9만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30억에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분의 9는 뭐 해주고? 비과세 주고 세금을 내는 건 얼마다? 30분의 21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가주택은 세금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양도가액이고 요거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뺀 거야? 9억을 뺀 거죠. 그러니까 10억에 양도하면 10분의 10 마이너스 9에서 10분의 1이 나오고 20억에 양도하면 20분의 20 마이너스 9에서 20분의 11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나중에 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일반 양도차익에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이건 산수라고 해요. 산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걸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 문제가 되려면 학계론에 무슨 막 분산 나오고 막 무슨 뭐 이런 거 나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막 그런 게 계산 문제지. 우리는 산수. 물론 세법도 계산 문제가 하나 매일 나옵니다. 매년. 근데 산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세법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죠.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려 계속해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양도세에서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한 문제 계산 문제가. 근데 올해 계산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쉽게 나온 거예요. 겸용주택이 나왔거든요. 겸용주택 계산 문제가. 그죠? 근데 모든 게 그래요. 계산 문제가 뭐건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되게 쉽다 해도 막상 보면 이거 틀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수업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집을 팔았다는 거야. 얼마 전에. 근데 10매덕에 팔은 거예요. 근데 세금을 다 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 나니까 어라?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확 줄잖아요. 그럼 자기가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내가 몇 달 전에 이걸 팔았는데 이 케이스인데 나 세금 다 냈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시면 다시 세무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환급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 생각 이상한 거예요. 세무서에서 저걸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집이 몇 채세요? 그랬더니 집이 3개인가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 파신 거야. 10매덕에. 그럼 어떻게 돼? 세금 다 내야죠. 왜? 이건 뭔 얘기야? 내가 1세대 1주택이고 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1년 6개월 보유했어. 그리고 10억에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한 거예요.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근데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못 받아. 근데 9억까지는 억울하니까 9억까지는 그래서 뭐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전제 조건이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서 나는 거지. 2주택이거나 아니면 비과세권 충족을 못했으면 그냥 4억에 장기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뭔가 설레이는 마음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왜? 이거 환급 받으면 돈이 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닌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세무서에서 그런 거 가지고 걔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제조건이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래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실제로 시험에.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동안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쯤 툭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자신 있게 딱 풀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렇고 문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풉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럼 뻔한 거야. 학개론이 올해 말고 작년에 계산 문제 11문제가 10문제가 11문제 나왔어. 작년 시험에.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1문제가 계산 문제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계산 문제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그 패턴이 몇 개 안 돼, 10몇 개밖에 안 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그것만 달달달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뭐만 바뀌어? 숫자만 바뀌는 거, 숫자만. 근데 여러분 그냥 미리부터 포기하는 거지. 이러니까. 숫자만 바뀐다니까, 숫자만? 그럼 그 패턴을 막 외우면 되죠, 연습해서. 10번, 20번 풀어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풀려. 그러면 숫자만 바뀌면 같은 대입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보자마자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지, 일단 곱하기 나오고 하면 벌써 머리가 지가 X, Y 나오는 순간 고등학교 때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거. 그때 산수, 내가 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산수는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럼 X, Y가 또 나오고 시그마도 나오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결혼하고 나서 한 게 있어. 맨날 그냥 두부 얼마? 2,500원. 그것도 계산하기 힘들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그렇죠? 세법은 그런 건 없어요. 세법 말씀드렸죠? 편하게 가면 된다고. 계산 문제 나면 어떻게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했죠? 계산 안 하고 뭐를 해? 찍으면 돼. 그러니까 세법 무조건 찍을 거니까 계산 문제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가. 세법 시간에. 찍는 게 장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주택 거기 241페이지 거기다 있죠. 5번에 1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해가지고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차익 및 장기부의 특별공이 다음 산식에서 계산한다 해가지고 거기 고가주택 양도차익만 보세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게 좀 약간 못하네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양도차익에 그죠? 일반 양도차익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 앞에 고가주택이라고 써있죠? 그 부분은 이게 지워주세요. 고가주택 밑에 장기랑.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뭐라 그래? 일반 양도차익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렇게 해야 걔가 뭐가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되는 건데 앞에 고가주택이 붙었네요. 그건 오타났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고가주택은 뭘 얘기한다? 계산은 뭐라도 뭔 기억해라?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실거래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도차익 계산하면 여기서 뭘 빼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가 이름이 장기간 뭘 하래? 보유를 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됩니다. 물가상승분 빼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10원은 지금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원과 지금 10원의 가치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10원을 주면 아이스 깨끼를 4개를 줬어요. 장날에 이렇게 통지기도 아이스 깨끼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이스 깨끼 4개를 줘. 그럼 여름에 깨끼를 10원에 4개를 사가지고 혼자 먹으면 손에 양쪽에 2개씩 끼고 이게 녹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5분 안에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럼 치과 가서 마취해보셨어요? 치과에서 딱 그거예요. 그 4개 동시에 먹고 나면 이 여기가 전체가 얼어가지고 마비가 돼. 왜? 그게 얼음이잖아 완전히. 그죠? 10원에 아이스 깨끼 4개를 줬다니까요? 그때 10원은 엄청 큰 돈이죠. 그죠? 10원이면 뭐 아이스 깨끼 주 1원짜리 눈깔 사탕도 있고 막 이럴 때니까. 근데 지금 10원 어때요? 지금 10원은 죽지도 않아요. 여기 길 가다가 떨어졌으면 그 죽다가 허리 삐끗하면 허리만 다쳐. 그러니까 내 신경 안 써. 베지도 않고 500원짜리 좀 떨어졌어야 생각을 해보는. 500원짜리 떨어졌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저걸 주워야 돼 말아야 돼. 왜? 급하게 주워야 되더라. 왜? 눈치 봐야 되니까 남들 볼 때. 급하게 허리 삐끗하면 그게 약값이 더 들어가니까 500원짜리 떨어졌어도 힘들다고. 왜? 자연스럽게 내 거 흘린 것처럼 주워야 되나. 연기가 부자연스럽지. 얼굴 빨간해지고 막 어색하게. 그 얼마나 500원짜리 힘들잖아요. 10,000원 정도 떨어지면 얼른 집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밟고 있다가 남들 지나가걸랑 지나가면 가방 벗어가지고 가방을 뚝 떨어뜨리는. 아유 가방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순간에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엊그제 처갓집 갔다가 식구들 어디 가다가 중간에 이제 마트에 딱 들어간다 딱 썼어요. 장모님 이렇게 산소가다가. 근데 내가 차에서 딱 내리는데 다 내리고 운전 딱 내리는데 차 밑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땡 잡았다고 딱 주워드리고 처남이 보더니 재수가 저렇게 좋다고. 왜냐면 그 전날 제가 호수업에서 돈을 좀 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호수업 돈 땄는데 또 10,000원을 주스니까 막 재수가 저렇게 좋다고 막 주워서 딱 넣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우리 차에서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뒷좌석에 처형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입 닦고 있었죠. 그리고 타고 나서 차에 탁 탔어요. 처형이 딱 타자마자 희한하네. 10,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 돈이에요. 근데 그 남 같으면 쨍기는데 타자마자 그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주셨는데 그 체험가금으로 돌려줬다니까. 어찌나 그냥 서운하던지. 그래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처형이 내리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뚝 떨어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주운 거지. 하필이면 또 거기 그래가지고 좋다고 말했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얘는 물가 상승 빼주는 건데요. 장기간 보유해야 된대.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걸 받으려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보유기간이 나와요. 특징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 3년 이상. 이름이 그대로 가면 돼. 이걸 외울 것 줬어요. 얘가 대놓고 뭐래? 장기간 보유를 하라잖아. 그럼 보유하면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 공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특별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어주기 떠주기 너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니네만 특별이니까 공제 대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특별히 니네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야. 한정돼 있는 거야. 뭐만? 부동산 되죠.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요 3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해줘? 얘네만 해줘. 그러니까 이름이 특별공제인 거예요. 다 안 해주고 얘네만. 기본공제는 그러면 보세요. 기본공제는 뭔 뜻이에요?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걔는 공제 대상이 누구겠어? 얘네처럼 특별히가 아니라 기본이니까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다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보유를 하라고 대놓고 하니까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도 뭐 있다? 한정이 돼 있다. 그게 누구다?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입주권이 나옵니다. 요걸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보면 상식적으로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분양권은 여러분 알죠? 여기 원주 거기 무슨 뭐 롯데뭐 건가 거기 지금 해서 분양권 전매하고 있죠? 요게 분양권. 그죠? 입주권은 좀 달라요. 이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 하나에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요 집을 팔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세대 몇 주택일까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아파트 하나,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자기 가진 집을 팔아.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 그럼 이 주택하는 입주권은 이 주택을 팔면 얘는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둘 다 주택은 아니죠. 둘 다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입주권은 숫자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 집이 몇 개니라고 숫자 쓸 때는 하나, 두 개니까 몇 주택자야? 2주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숫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주택이야? 1주택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아?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입주권 갖고 있다 얘를 팔면 얘는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양권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 당첨되면 뭐야? 당첨되면 그거 계약하고 하면 그게 분양권인 거죠. 근데 입주권은 좀 다르죠. 이건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집이에요. 근데 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가. 그럼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하시려면 반드시 뭘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자, 우리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재건축에 동의하게 되면 이런 뭐가 되는 거야?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합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전비법 배우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취향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뭐 사업 인정 고시 받고 뭐 하고 나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프랜카드가 엄청 붙습니다. 경축 왜? 뭐 났대? 추진위원회 뭐 승인 났대 경축. 그다음에 뭐 조합 설립했대 경축. 뭐 인가 떨어져 경축. 별 소리 없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야 공사를 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이제 사업 시행 절차는 다 끝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집 부시고 지으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를 해? 철거하죠. 그죠? 철거하게 되면 갑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조합원이잖아요. 그럼 집은 철거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얘한테 뭘 줘? 조합원인 갑에게 뭘 준다? 나중에 저게 완공되면 그 집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까지는 입주권 상태로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팔면 그럼 얘도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부용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장기부용 특별공제. 뭐 지금 시간이 여유 있을 때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건데 한번 들어보는 게 나으니까 좀 정확히 설명하면 그럼 보세요. 얘가 요 집을 이걸 사가지고 요 인가 떨어질 때까지 5년을 보유했고 그죠? 그 다음에 입주권을 바뀌어가지고 얘가 입주권을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팔았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몇 년 보유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6년이 맞습니다. 근데 5년이에요. 요것만 해줘요. 여긴 안 해주고. 왜 그러느냐? 원래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재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만 했어? 부동산만 해줬어요. 입주권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입주권 파니까 왜 장기보유 안 해주니? 그러니까 세무서 뭐라 그래? 너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만 해주기 때문에 입주권은 부동산이니까 안 해줘. 그럼 갑이 뭐라 그랬어?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자, 봐봐. 요거는 안 해주는 거 내가 이해할게. 왜? 부동산 아니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집을 팔고 이걸 산 게 아니잖아요. 갑이 뭐요? 내가 원래 뭘 갖고 있었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너 만약에 내가 요거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요걸 가지고 있다가 5년 있다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철거되기 전에 이거 무산돼서 이걸 팔아버렸으면 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부동산이니까 해줬겠지.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봐라. 여기는 입주권이니까 부동산 아니니까 이해가지만 요 기간만큼은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었으니까 이때 팔았으면 받을 수 있었잖아. 그 나도 해주는 게 맞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그 대신 뭐예요, 얘는?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원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걔가 뭘로 바뀌어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해주겠다는 뜻이야. 근데 어디까지만 해줘?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 보유기간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분 나중에 이제 배우면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 보유기간만큼 공제해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좀 확장을 시키면 얘가 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근데 지금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지금 5년 부여하고 1년 부였어요. 이걸 팔았어. 그럼 이 입주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비과세. 잘 생각해보세요. 비과세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얘가 입주권은 일단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럼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과세 요건 충족을 했으면 받을 수 있겠죠. 언제? 언제까지 얘가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팔았으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잖아. 얘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 원래 뭐였어? 집이 하나인데 현재 내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팔면 비과세 되죠?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 철거해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지. 근데 얘가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때까지 뭘 했어야 돼? 비과세권 충족을 했었으면 입주권 팔아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로 가는 거죠. 왜냐면 장기보유 똑같잖아요. 장기보유도 뭐예요? 여기까지 부동산 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죠. 비과세도 얘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었으면 입주권을 팔아도 뭐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이 2개야. 근데 하나가 재건축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입주권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리고 입주권 바뀌었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동산 상태 해주는 거니까 장기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도 받을 수 있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요건 충족은 다 언제까지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좀 어렵게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 건데 입주권 설명하는 김에 뭐 들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지나면. 그렇죠? 이런 거지 뭐 들을 때 내용에 별거 뭐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 정리하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한다? 토지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공제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치우지 마세요. 저희.